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5월에서 6월까지 진행되는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양사의 형성평가인데, 원래 이게 이제 우리가 초기에 연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은 이제 없었던 건데, 여러분들에게 일종의 이제 문제 적용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부분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패키지로 듣는 여러분들은 이제 일종의 서비스로 이렇게 문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들을 풀면서 내가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시험 때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실전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좀 더 사료를 이용해서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아무래도 이제 머리 회전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고, 배운 내용도 확실하게 더 기억을 해야 되겠고, 또 사료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사료와 관련한 또 이 강의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새로운 강의, 새로운 좀 사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넣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잘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패키지로 듣는 분들은 주로 이제 이렇게 일종의 서비스로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 적용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새로 가입해서 이제 우리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실전 연습도 반 실전 연습 뭐 이런 정도로, 예비 실전 연습 문제 정도로 이렇게 풀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7, 8월의 기출 문제와 함께 또 9, 10월에 본격적으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로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도 가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수업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수강하시고 또 들어보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화요일은 주로 서양사 문제로,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역사 교육론 논문 읽기, 새로운 어떤 그 이슈들을 담은 논문 같은 것들, 논문 자료들을 또 봤는데, 새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좀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경향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자료들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가 같이 공유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카페에 내가 올려놓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7차 교육과정까지 나온 부분 하나, 그리고 그 이후 부분으로 해서 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카페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에서 가입하셔서 다운받으시고 자료 올리시면 되겠고,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더 많이 올릴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저도 같이 이렇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화요일은 서양사, 주로 이제 금요일은 이제 역사교육론 논문 읽기와 또 여러 평가 방안들 공부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죠. 쉬운 거, 아주 쉬운 형성평가지만 쉽다고만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중요 지식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1번 다음 기억의 미케네 왕의 권력의 정도와 니은과 디귿의 의미를 각각 서술하시오. 그리고 미케네 문명을 쇠퇴시킨 민족과 멸망시킨 민족을 각각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시문 보면 국왕 밑에 전사단이 조직되어 있었으며 그들은 일종의 봉토를 소유하는 대지주로서 귀족적인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각 촌락에는
행정과 공납을 관장하는 촌장이 있고 토지 소유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공존하고 있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기역은 이제 미케네 국왕입니다. 미케네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성적인 문화이고, 예.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좀 전투적인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미케네나 또 그 이전에 크레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에게 문명의 일환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인 그리스 문명이 탄생하기 이전에 동방의 영향을 받아서 탄생한 문명 중에 하나이고, 따라서 동방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동방은 왕권이 굉장히 세죠. 하지만 동방에 비해서 미케네나 이런 서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특히 미케네, 크레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미케네의 왕의 권력의 정도에 대해서는 좀 더 서양사계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케네 왕의 권력의 정도는 무엇이냐? 그리스 왕에 비해서 강력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즉, 우리가 동양의 왕권이 강하고 서양의 왕권이 약하다라고 본다면 그 중간이죠. 그리스에 비해서 왕권은 강력하지만 다만 오리엔트의 전제군주보다는 좀 힘이 약한 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의미, 자 니은부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힘이 중간 정도였고, 또 한편으로는 대지주이고 귀족 지배층을 형성하는 그러한 세력이고, 예, 그랬을 때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유지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고 공유지가 있다는 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자, 사유지가 있다라는 것은 일단은 평민인 공동체 이 사람들이 하나하나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즉 개인 땅을 갖고 있고, 개인 땅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곧 이 동방처럼 전제군주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을 형성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동방은 일반적으로 왕권이 초기에 굉장히 강력했고, 그러면서 동시에 전제군주화하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국왕이 전 국토를 소유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 메소포타미아는 개개인이 약간의 사유지가 있었다, 이렇게 사유재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서양은 이 미케네의 경우에는 사유지가 있다라는 말은 이 동방처럼 왕권이 강력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요인을 만들어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공유지가 존재한다라는 말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사유지가 있지만 여전히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유지 존재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아직도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기역은 그리스 왕에 비해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지만 오리엔트의 전제군주에 비하면 약한 편. 그 다음에 니은 사유지는 공동체 성원이 경제적 자립을 누리고 있고, 동시에 오리엔트적인 전제군주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공유지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성격이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쇠퇴시킨 민족은 해상민족이라고 해요. 다만 이게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죠. 어떤 민족인지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해상민족이 이제 이들을 쇠퇴시키게 됐고, 해상민족이 이들만 쇠퇴시킨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여러 민족들을 쇠퇴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멸망시킨 민족은 도리아인이죠. 도리아인이 남하하면서부터 내려와서 결국 미케네까지 싹 휩쓸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이 한 역사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한 300년 가까이 암흑시대를 거친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폴리스가 등장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왜 했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각보다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무심결에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한 이유는 크레타 문명 같은 경우에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림을 통해서도 나왔었고 또 선상 비문자를 누가 해독했느냐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나왔어요. 따라서 미케네도 충분히 나올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동방과 서양의 어떤 차이점 이것을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두 번째, 답은 여러분들 답안지는 당연히 같이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많이 쓰지는 않을 거예요. 많이 쓰진 않고 꼭 필요한 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는 나중에 보면서 같이 이렇게 체킹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명칭 서술 밑줄진 화폐제도가 영향을 받은 지역과 화폐 경제가 그리스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그리고 나에 들어갈 명칭 그리고 담당했던 계층 서술입니다. 본토의 주된 도시국가들이 저마다 화폐를 주조하게 되었으며 아테네는 이 점에 있어서 유리하였다. 그것은 중심시로부터 얼마 안 되는 곳에 어떤 광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가 가는 딱 우리가 아테네 하면 광산 떠올리는 거 라우리옹 광산이죠. 그래서 가는 라우리옹. 그리고 한편 기원전 8세기 말이나 늦어도 7세기 전반기에 뭐뭐가 종전의 이 귀족 기사들을 대신하여 전투의 중심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귀자를 잘못 썼죠. 사열 이상의 두껍고 긴 대형을 이루어 전투에 임하게 된 것이다. 자, 귀족 귀사들을 대신해서 전투 중심이 된 사열 이상의 긴 대형 중장보병 밀집 대형 우리가 이것을 팔랑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는 팔랑크스 중장보병 밀집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보병 밀집대 팔랑크스. 그래서 시험에 요번에 이제 이게 관련해서 나왔죠. 자, 그랬을 때 가에 들어가는 명칭 라우리옹, 그 다음에 화폐제도가 영향을 받은 지역하고 화폐제도가 이제 영향을 받은 지역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이 화폐가 이제 시작되는 곳이 이제 사실은 이제 리디아죠, 리디아. 그래서 리디아. 이 화폐제도가 영향을 받은 지역이 이제 리디아에서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 세계로 이제 전파가 돼서 이 주변의 화폐 경제가 널리 퍼지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화폐 경제가 그리스 농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아무래도 이제 화폐 경제를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육도 더 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더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시장에 내다 팔고 수출하는 경향이 촉진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대규모 과수 재배에 더 힘을 기울이게 됐다. 이것 때문에 돈을 더 벌 수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유산 시민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 유산 시민이 많이 생겨났고 그 유산 시민을 바탕으로 해서 시작되는 게 그게 바로 뭐냐? 팔랑크스 사열 밀집 대형이죠. 때마침 그 군사 개편 편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귀족 기사들 이들을 대신하는 이런 어떤 사회 경제 발전을 가져와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거 이제 답을 할 수 있었고요. 나에 들어갈 명칭은 뭐냐? 우리가 팔랑크스고 팔랑크스를 담당했던 계층은 당연히 중산층 이상의 유산 시민이죠. 유산 시민. 이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기를 이제 갖추고 나가는 건 자비로 갖춰였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산 시민들이 그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다음 가의 명칭과 내용을 서술하시오. 그리고 기억과 니은의 개역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7세기 말경에 어떤 법을 만들었지만 사회 문제를 악화시켰다. 기원전 594년 아르콘으로 선출된 조정자인 솔로는 사회 경제적 개혁과 정치적 개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400인회를 만들어 민회를 제출한 안건을 마련하게 하였다.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7세기 말경에 만들어진 것이 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답은 드라콘법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솔론의 개혁 이전에 물론 이제 솔론 때 이 여러 가지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데 사실은 솔론 때 만들어진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드라콘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가 드라콘이죠. 이 드라콘법이 오늘날 형벌주의, 강력한 형벌주의로 전에는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인식이 좀 바뀌어서 그렇게 강력한 형벌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드라콘법은 원래는 이제 그 귀족 가문들끼리 서로 보복을 통해서 이렇게 보복 형벌주의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서 많은 귀족 가문들이 오히려 희생당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폐단을 이제 시정하면서 좀 더 이제 성문화된 법안을 이제 제시하는 게 그게 이제 솔론의 개혁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드라콘 중벌주의, 형벌주의 법전을 만들었지만 그 안에는 부채 또한 상실을 규정했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자유 상실을 규정해서 오히려 이제 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악화시키고 동시에 이제 귀족 가문들의 어떤 그런 그 서로의 멸망 이런 것들을 이제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론의 사회 경제적인 개혁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것과 연관해서 결국은 문제가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되는 채무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말소시키는 거죠. 부채 말소. 그리고 부채로 인해서 노예가 된 자유민을 해방시키는 거. 동시에 부채로 인해서 인신 예속화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사회 경제적인 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이삭테이아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세이삭테이아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개혁은 잘 알다시피 아테네 사람들을 4개의 등급으로 나눠서 결국은 이제 400인회 만들어서 이제 좀 더 이 참정권을 이제 좀 배분해 보자라는 거였죠. 그래서 시민을 재산 소유에 따라 정치적 개혁은 시민을 재산 소유에 따라 대지주, 귀족, 기사, 농민, 노동자 4계층으로 구분해서 정치 참여 비중을 달리하는 것. 다만 아레오파고스 회의의 의원이라든가 이런 그런 어떤 상위 계층에 가는 사람은 딱 2계층에 상위 2계층에 한정시켰다라는 점이 이제 단점이다. 그러나 하층에게도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면서 동시에 좀 더 새로 설치한 법정에도 계층 구별 없이 추첨으로 참석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조정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곧 이제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기억과 니은의 내용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쓸 수 있죠. 그리고 가는 드라콘법. 자, 그거 우리 좀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 솔로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페르시아 전쟁도 수없이 많이 나왔는데 또 나오고 계속 나오잖아요. 너무 쉬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솔론의 개혁을 이제 모르고서는 아테네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4번. 다음 기억의 전쟁 명칭 그리고 니은 관련 내용 두 가지 그리고 참주 정치가 등장했던 배경과 의미를 서술하라 라고 했어요. 자, 기억 이 전쟁의 군사 지도자였던 페이시스트라토스는 기원전 561년 빈농층을 포함한 평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의 참주가 되었다. 이후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민중영합적 개혁을 하였다라고 나왔는데, 자, 그랬을 때 전쟁 명칭 우리가 페이시스트라토스 하면은 메가라 전쟁을 기억하셔야죠. 예, 아테네에서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내려오는 그 입구에 코린토스가 있고 그 옆에 살짝 있는 지역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메가라 지역이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대외 전쟁을 통해서 획득한 일종의 식민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 메가라였어요. 그거를 이제 이 승리로 이끌어서 획득한 게 그게 페이시스트라토스입니다. 그래서 페이시스트라토스 이 전쟁 메가라 전쟁이죠. 예, 메가라 전쟁. 그 다음에 민중영합적인 개혁을 한 거. 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토지, 예, 이 함부로 그 강점했던 토지들, 귀족의 그냥 보통 사유지를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죠. 불법적으로 귀족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해서 빈농에게 분배를 한 거고요. 예. 두 번째는 뭘 했냐? 예. 아무래도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두 번째는 이제 그 은광 개발을 했죠. 페이시스트라토스 때 은광을 개발해서 더더욱 시민의 세금 부담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한 거. 예. 첫 번째는 토지를 빈농에게 분배하고, 예, 그래서 불법적으로 점유한 토지를 빈농에게 분배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평민들의 많은 지지를 또 받았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은광 개발에서 시민의 세금 부담을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개혁이기 때문에 민중영합적 개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무슨 재전을 열고 신전을 세웠다. 이것은 좀 개혁하고는 조금 멀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개혁은 아무래도 이제 불만이 그동안에 많았던 걸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더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참주 정치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전술의 변화죠. 예, 사회경제적 변화와 전술의 변화로 기본적으로 귀족 지배가 동요되던 상황에서 이제 유산 시민의 즉 평민들의 어떤 권력이 서서히 성장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귀족과 평민의 갈등이 심화된 그런 시기에 이제 비합법적으로 정권을 장악해서 독재적으로 이제 좀 더 정치를 하게 된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시스트라토스였다. 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미는 우리가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페이시스트라토스의 정책, 우리가 보통 참주정, 예, 그래서 귀족정으로부터 민주정으로 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현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5번. 다음 가에 들어갈 말을 기입하고 가 종교의 특징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요거 한 번쯤은 사료를 이용해서 한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한번 보죠. 그리스 문화는 밝고 명랑하며 인간적이고 연쇄적이며 합리적이고 지적이며 균형을 존중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 예,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알다시피 그리스 문화는 인간 중심의 합리주의 문화가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랬을 때 이와 동시에 디오니소스 신앙을 바탕으로 어떤 종교가 만들어졌고 신자 중에 피타고라스도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 그리스 문화 시기에 요 시기에 이들이 이제 그리스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신이 올림포스에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신이 이제 디오니소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디오니소스 제전을 열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 디오니소스 신앙을 바탕으로 종교가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오르픽교죠. 오르픽교. 오르픽교. 예. 그래서 들어갈 말은 오르픽교. 이 오르픽교 종교의 특징은 그럼 뭐냐라는 거야. 오르픽교 종교는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세의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예, 도덕적이고 금욕적인 생활을 영위해서 내세의 영원한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 스토아 철학의 내용하고 좀 상당히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예, 이 처음에는 이제 그리스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이제 식민시로 확산이 되고 특히 이제 더 확장된 곳이 있어요. 그 이제 남부 이탈리아나 시칠리아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면서 그곳에서 최초의 교회라고 하는 신자 집단이 형성된다. 이게 이제 이 오르픽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널리 확산이 돼서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 확고히 자리 잡게 되고 그곳에 최초의 신자 집단이 형성되는 그러한 종교로서 자리 잡는다. 예, 우리가 이게 이 오르픽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오르픽 교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6번. 예. 다음 가에 들어갈 인물명을 기입하고 밑줄 친 학파의 주장 내용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학파가 로마 시대에 끼친 영향을 작성하시오. 예, 뭐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뭐 이게 이제 지금 시대들을 고대사의 문제인데요. 예, 여러 개가 이제 동시에 같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뭐 우리가 그리스만 내리하고 로마만 내리하고 이거보다 시험은 여러 가지가 골고루 섞여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죠. 헬레니즘 문화는 보편적이고 세계 시민적인 성격이 강하였으며 당시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의 이러한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키프로스의 셈족 계통 출신인 누가 스토아 학파를 창설했다. 사실 스토아 학파를 창시한 사람은 우리가 제논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제논 혹은 제노 이렇게 얘기하죠. 제논, 제노. 예. 그래서 제논, 제노. 자, 다음에 이 학파의 주장, 스토아 철학의 이 핵심 주장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거 무슨 뭐 스토아 철학에서 주장하는 게 무슨 금욕 뭐 이런 거보다는 예, 여기에 예문이 나왔잖아요. 스토아 철학의 이 성격이 잘 나타나 있다. 보편적이고 세계 시민적인 성격이 강했는데 이 성격이라는 건 이 보편적이고 세계 시민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이 보편적이고 세계 시민적인 걸 나타내주는 그러한 주장이 뭔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주장에서 핵심은 바로 뭡니까? 보편적이려면 폴리스의 범주를 벗어나야 되죠. 예. 우리가 헬레니즘 시대부터는 폴리스의 범주를 벗어나요. 따라서 폴리스의 범주를 벗어나서 자연법과 보편적인 이성, 즉 정의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계 국가를 구상하는 게 바로 스토아 철학의 주장이죠. 그리고 그 구성원이 되는 시민들은 예, 이성을 가진 존재로 모두가 평등하다 이렇게 내세운 거죠. 자, 스토아 철학에서 주장하는 거 바로 뭐냐? 일단 보편적이고 세계 시민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폴리스 범주를 벗어난다. 폴리스 범주를 벗어나 세계 시민화 되려면 보편적인 거에 의해서 통치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보편적인 정의 혹은 이성, 정의와 자연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는 세상을 주장하는 거죠, 이들. 그래서 이제 이 스토아 철학, 헬레니즘 이것과 연결해서 자연법, 그리고 이게 나중에 철저하게 구현된 게 로마 시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연법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어떤 이 세계 국가 구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계 공동체 구성원은 이성적 존재이고,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통치되고,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성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평등하다. 그래서 이것이 구현된 것이 이게 이제 나중에 로마의 자연법, 로마 때 이제 완전히 확고해지는 자연법 사상이고, 예, 이런 것이 이제 더 발전하고, 그 다음에 이 또 특히 이러한 생각들과 함께 더 구현되는 것이 그게 훗날에 뭐와 연결되냐? 기독교하고 연결된다. 예, 기독교 철학하고도 연결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토아 철학 한 번쯤은 시험에 나올 만하다 생각을 해요. 대부분이 정치적인 거나 뭐 이런 거에 이제 고대사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요 스토아 철학이 시험에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역사 속에서 스토아 철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약파가 로마 시대에 끼친 영향. 당연히 로마 시대 때는 이것을 통해서 세계 제국의 이론적 기반을 잡죠. 로마가 거대 제국을 다스려야 되는데 뭘로 다스릴 거냐? 즉,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계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라는 세계 제국의 이론적인 기반, 통치 기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로마 시대 때 기독교 교리의 철학적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죠. 기독교 교리의 철학적 뒷받침. 그래서 기독교 교리, 기독교가 교리가 없이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교리를 갖추면서 일종의 이제 유일신 사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측면들,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아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다음 기업과 니은의 시민권의 명칭을 기입하고 기업의 시민권에 주어진 정치적 권리, 그리고 니은 시민권과 관련해 해서 동맹시와 로마 간의 관계, 기술, 그리고 시민권 정책의 의의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로마는 로마 시민에게 주어진 로마 시민권, 그리고 참정권이 일부 포함된 시민권, 또 참정권이 없는 시민권으로 나뉘어진다. 로마 공화국은 로마시와 다른 동맹시 간의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 뭐 로마 시민권, 라틴 시민권 등등 여러 시민권으로 나뉘어졌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로마 시민에게는 모든 혜택이 다 돌아가게 되겠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존재는. 두 번째는 참정권이 일부 포함된 시민권의 명칭은 뭐냐? 이게 이제 라틴 시민권이죠. 예, 기억의 라틴 시민권. 예. 그 다음에 참정권이 없는 시민권, 동맹시 시민권이죠. 동맹시민권. 예. 자, 그래서 명칭 기입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의 시민권에 주어진 것. 참정권이 일부 포함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리는 무엇이냐? 자, 정치적 권리는 일단 로마 시민과 통상, 통혼 등의 특권을 받게 된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로마에 머물 때는 트리부스 회의 투표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이 또 부여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가 있죠. 그래서 로마 시민과 통상, 통원 등을 할 수 있고 또 로마에 체제할 때 트리부스의 투표권 가질 수 있고 또 영주하게 되면 로마 시민권 부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정권이 없는 시민인데 이들 동맹시 시민권과 관련해서 동맹시하고 로마의 관계는 뭐냐? 동맹시는 일단은 전쟁의 소득에 참여할 수는 있죠. 또 피정복지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정복지에 대한 과세는 없고 전쟁의 소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 정책의 의의는 시민권을 갖냐 못 갖냐. 자, 이 시민권 정책은 정복과 피정복에서 오는 대립을 해소하면서 이탈리아 전체에 확고한 지배권을 마련해주고 동시에 정복과 팽창의 발판이 되는 게 바로 시민권이죠. 즉 작은 폴리스에서 시작한 로마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갈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기 이전에 그 작은 로마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 지역을 하나하나 확대시켜 나가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용하게 된 게 이게 이제 라틴 시민권이잖아요. 라틴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차츰차츰 세력을 키워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결국 나중에 이제 이 라틴 동맹 다 희생시켜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탈리아 전체의 확고한 지배체제 수립과 함께 팽창의 발판, 정복과 팽창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쓰게 된 게 시민권이고 어쨌든 이 로마가 팽창해 나가면서 계속 정복 활동을 할 때 많은 여러 가지 불안의 요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대립적 요소들을 해소하는 길이 바로 이제 시민권 정책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민권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에 이제 8번 포에니 전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다음 포에니 전쟁에서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와 카르타고가 충돌했던 배경을 서술하고 기억에 1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의 군사력 강화 정책과 행정제도 개편을 작성하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전투명을 각각 기입하고 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를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지문 보면 로마가 1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2차 포에니 전쟁에서 한니발 공격으로 무엇의 전투에서 대패하였다. 이에 맞서 스키피오는 카르타고 본토를 공격하여 어떤 전투에서 승리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한니발이 공격해서 대패하게 된 게 이게 칸네의 전투 혹은 칸나의 전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영어식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칸나에 이제 거기식으로 보통 칸네 그리고 이탈리아식으로 쓰면 칸나에 이렇게 쓰는데 칸나의 전투 즉 칸네의 전투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는 이제 보통 칸네 전투 혹은 칸나의 전투. 그 다음에 이제 스키피오가 카르타고 본토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루어진 전투, 자마 전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로마와 카르타고가 충돌한 배경은 바로 뭡니까? 바로 시칠리아의 그리스 식민이셨던 메시나가 시라쿠사의 공격을 받게 됐고, 그랬을 때 그 용병들이 이제 이 로마와 카르타고 양쪽에다가 이제 지지 중재를 요청한 것이 배경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서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포에니 전쟁 이후 로마의 군사력 강화 정책은 뭐로 바뀌냐라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1차 포에니 전쟁이 생각보다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이제 그 전까지 이제 해군이 별로 없었던 거 로마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해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함대를 건조해서 해군력을 보유하게 되는 거. 요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죠. 1차 포에니 전쟁에서 해군력의 그 부재를 실감한 거. 그래서 해군력을 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행정제도 개편인데요. 행정제도 개편은 바로 뭐냐?
시칠리아를 동맹자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 그 이전까지는 이렇게 정복하고 동맹자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자치권을 부여하고 뭐 여러 가지 특권들을 그래도 인정해 줬는데 예, 이 시칠리아부터는 동맹자로 취급하지 않고 속주로 만들어서 생산물의 10분의 1을 공납으로 징수하게 되고요. 이 1차 포에니 전쟁 때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징세청부업자죠. 이것을 위해서 징세청부 제도를 도입한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군사력도 강화하지만 동시에 이제 세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를 좀 더 강하게 만든다. 경제적으로 강하게 만들려고 했었다. 이게 이제 1차 포에니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행정적 변화입니다. 자, 그래서 시칠리아를 동맹자로 취급하지 않고 속주로 만들어 생산물 10분의 1 공납으로 해서 징세청부업자 제도 도입하는 거. 그 다음에 가나에 들어갈 전투는 썼고요. 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 1차는 그렇고요. 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는 2차에서 이제 승리하면서 이게 승리했다 이거 쓰면 안 되겠죠. 승리해가지고 뭘 했냐?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의 팽창의 로마 팽창이 이제 서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다시 향하게 만들었냐? 동방세계로 향했다. 사실 이 2차 포에니 전쟁 이전까지 사실은 로마 같은 경우에는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로마는 주로 이제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그리고 이쪽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주변으로 주로 이제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사실 이쪽에 있는 동쪽에 있는 헬레니즘 세계에는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없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이 승리하면서 서쪽은 어느 정도 패권을 차지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동쪽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래서 부딪히게 되는 게 그게 헬레니즘 세계고 이 헬레니즘 세계와 전쟁을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게 훗날에 뭐냐? 마케도니아 전쟁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들을 잘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 서부 지중해 패권 차지와 함께 동방세계로 관심을 돌리는 방향을 마련하게 됐다.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다음 기억의 전쟁 배경과 니은 디귿의 로마 정책의 변화를 서술하시오. 또한 헬레니즘 정복으로 인한 헬레니즘 문화 유입의 영향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죠. 로마는 1차 마케도니아 전쟁, 2차 마케도니아 전쟁, 3차 마케도니아 전쟁, 실질적으로 이제 4차까지 가죠. 마케도니아 전쟁을 거쳐서 동부 지중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다. 그리스의 아카이아 동맹이 로마에 반항하자 이를 진압하고 그 주동자 역할을 했던 코린트를 완전히 파괴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기억의 전쟁 배경, 1차 마케도니아 전쟁 배경, 1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은 사실은 2차 포에니 전쟁 시기와 관련이 있죠. 2차 포에니 전쟁 중에 로마가 아드리아의 해적 소탕을 위해서 해적 소탕을 하러 일리리아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충돌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탈리아 안에서 여기가 이렇게 자, 얘네가 이제 포에니 전쟁을 이제 요쪽 북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카르타고하고 이제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요 처음에는 시칠리아를 두고 1차 때, 그 다음에 2차 때 요 본토로 진출하고 3차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2차 포에니 전쟁 중에 얘네가 이 아드리아해, 요쪽이 아드리아해죠. 이쪽에 해적 소탕을 위해서 일리리아, 요쪽 지역을 말합니다. 요쪽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요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와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마케도니아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대처를 빨리빨리 못했어요. 워낙에 이쪽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쟁에서 아주 큰 성과도 별로 못 거두고 오히려 여기서 이제 조금 피로도가 쌓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2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부터 본격적으로 헬레니즘 세계에 로마가 개입을 하는데, 왜 개입했냐? 여러 이유 중에 요 1차 시기 때 그들이 당한 게 너무 이렇게 그 마음에 씻기지가 않아서 복수를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전쟁 배경이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디귿의 로마 정책의 변화. 2차 마케도니아 전쟁과 3차 마케도니아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로마의 정책의 변화는 뭐냐. 일단 2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는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을 마케도니아로부터 해방시켜 줬죠. 당시에 이쪽에 다 마케도니아 지배 속으로 있던 그리스 세계들을 해방시켜 줬어요. 하지만 해방시켜 줬는데 그게 제대로 된 해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의 도시들을 마케도니아로부터 자유하고 독립을 하게끔 해줬다라는 거죠. 자유를 얻게 하고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게 했지만, 사실은 로마에 충성하는 한에서의 보호이고 자유이고 독립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스트무스 제전 뭐 이런 거와 관련된 사료가 나오면 이제 이런 것과 연결된다, 이렇게 제가 알라고 했는데, 예, 우리가 나중에 한번 사료 보면서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통해서는 3차 마케도니아 전쟁 때 결국은 이 마케도니아를 완전히 해체시켜 버렸죠. 예, 마케도니아를 해체시키고 이제 최종적으로 4차 때 완전히 다 끝나버리지만 3차 때 이제 해체시키면서, 예, 15만 명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반대하는 그리스 세계 사람들 이들을 인질로 데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케도니아가 이제 해체가 되는 거. 예, 그래서 겉으로는 초기에는 이렇게 자유를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적으로 지나면서 자유나 독립을 다 제한을 시켜버리고, 예, 이 반항하는 이 세력들을 이제 이 인질로 잡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마케도니아 공화국 다 해체시켜 버리고 이제 마케도니아를 이제 공화국 체제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케도니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완전히 다 끝내버리죠. 예, 그래서 마케도니아를 진압시켜 버리고 이제 속주로 만드는 것으로 이제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정복으로 인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결국은 이제 요 세계들을 정복하면서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에 들어오는데, 그랬을 때 이 로마에 들어왔을 때의 영향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냐? 일단은 새로운 로마 문화 발전의 원동력을 제시해 줍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통해서 좀 더 그리스 문화나 여러 가지를 더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로마 문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로마인의 생활 태도, 풍습이 바뀐다, 이런 내용이 보통 서양사기론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이 헬레니즘 시기에 관능적이고 좀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의 문화가 이렇게 유행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로마에 들어와요.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좀 더 사치스럽고 향락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라는 게 이게 이제 핵심이죠. 로마인의 생활 태도와 풍습을 보다 향락적이고 사치스럽게 만들었다라는 점, 그게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풀어봤는데,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마는 어떠한 식으로 성장하는지, 또 이 그리스 세계에서 이 솔론의 개혁이라든가 그 이전 시대의 여러 변화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어요. 우리 조금 쉬고 그 이후 또 그와 연관한 여러 문제들을 고대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고 하죠.